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 0.84. 수도권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사라지고 여기 원래 학교 아닌가요? 폐교됐어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교외 학교도 사라지고 있다. 2006년 이후 정부의 저출산 예산 투입 약 200조 원. 그러나 저출산 극복 구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의 정책들. 구호만 남은 정부의 정책들 가운데 멀어져만 가는 출산. 후회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출산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크로스뷰 박세현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저출산에 대한 공식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약 20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쏟아부었죠.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저출산 사태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체감조차 되지 않는 약 200조 원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또 정부의 정책들은 저출산 극복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문을 닫은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학교 아닌가요? 학교는 폐교됐어요. 그래요? 언제? 오래됐어요. 얼마나, 몇 년 됐나요? 지금 3년째 되죠. 왜 폐교됐어요? 사람이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도 학교가 폐교됐다는 학교와 불과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 학교도 폐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혹시 이거 학교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지 1년 넘었어요. 왜요? 여기 써있잖아, 저기 폐교돼 안 되면. 근데 왜 없어진 거예요? 합쳤어요, 저기로. 학생이 없어서요? 학생 없어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가속화가 국가와 다음 세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 학급 안에서도 학생 수가 분명히 이게 30명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학교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가 생겨요.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어느 한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기 중의 위기라고 봅니다. 출산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시당초 그냥 안 태어나는 게 그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시작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에 결혼 전부터 출산에 마음을 닫았다는 박 씨. 지금의 아내에게도 결혼 전부터 분명한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걸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수술로 묶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 김 씨에게 출산은 어떻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학 교수이자 임산부인 김수연 씨.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지원하려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둘째, 셋째까지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게 보통 저희 30대, 40대 여성들의 많은 생각들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CTS가 각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낸 정책 질의서입니다. 각 캠프는 답변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떤 사안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대한민국. 2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저출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행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저출산 분야의 부처별 주요 시행 계획입니다. 교육부 예산 항목에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대폭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저출산 분야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저출산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각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정책들은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하지만 이미 낙태 합법화의 길을 걸은 미국에서는 낙태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인터넷 기록물 저장 도구인 한 단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낙태로 4,260만 명의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단연 1위의 수치로 두 번째로 높은 전염병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담은 법안은 사실상의 동성애 합법화 법이라고 불립니다. 21대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한 해 3개의 평등법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들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외치면서도 출산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이 저출산의 원인 파악이나 어떤 진단이 저는 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특성과 그 생리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저출산의 어떤 진단 자체가 출산이 많아질 거라는 이제 잘못된 그런 진단과 처방이 있는 거죠.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외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200조 원은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출산 장려와 동떨어진 채로 쏟아져 나오는 정책과 예산, 그리고 갈수록 무겁게만 느껴지는 현실. 현장에서 만난 부부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도, 출산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충격적으로까지 다가옵니다. 마치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코로나처럼 젊은 부부들의 출산 기피는 이미 익숙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출산은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해외로 눈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하지만 캐나다는 2008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여성 한 명당 출산율 1.47명으로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젊은이들은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Eventually, but the cost of living in Canada is so astronomically high. It's very difficult for young people to have kids. 출산율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어봤습니다. All the daycare centers here are mostly privately operated, and they're ludicrously expensive. So if there was like a public daycare center, that might help, but it's very complicated. I don't have opinions beyond that, really. Truth be told, I'm not well knowledgeable or taught about those kind of things. Although I do think there's probably already a failure, the fact that I've never been taught like that. 아시아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 일본. 2020년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36명입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은 48.4세로 15세 미만 아동이 일본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합니다. 일본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익명을 요구한 일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少子化に向けて動いていないという、なんですかね、本当に子供が欲しい家庭に向けての手厚さがないかなというような感じますね。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やはりその子供を育てるという選択肢をより身近に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政策を考えていただけると、今よりもよりその検討、そういうことに興味がなかった方も、や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지난 2020년 당시 스가 일본 총리는 평균 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어린이청 신설을 선언했습니다. 자녀 육아 문제와 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子ども行政の一元化、そして強い権限の集約、専任大臣を置くこと、予算を倍増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は、今現在子どもたち、そして女性たちが置かれている現状を鑑みますと、一刻も猶予がないということで、ぜひこの OECD 국가 중 독보적인 출산율 1위 국가 이스라엘. 2020년 기준 이스라엘의 평균 출산율은 3.04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왜 아이를 많이 낳을까? 자녀 9명을 둔 시몬 문하햄 씨. We have a lot of children, large families, and it's fruitful that we're living according to God's rules, God's laws, God's word. So therefore, the many children that we have are also passing on the teachings of God, the Spirit of God. But we believe very strongly that each child is sort of like another member of an army serving God. 6명의 자녀를 둔 또 다른 유대인 라헬 라루시 씨. It's not cost a lot of money. And the big one, the university, they're getting help. So the government help and pay not all the money, but help the student to learn. 이스라엘의 인구학 전문가인 세르지오 델라 페라골라 교수. 이 교수는 정부의 보육 지원과 더불어 가정을 대하는 태도에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의 비밀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And one question was, why would you have a child? Why? One more child. Why would that be? The answer is quite amazing. About 70 or more % gave the intimate household husband, wife, and child answer, and just a minority gave the big answers. I do it for the people and for the religion and for the power of the state of Israel. 출산율이 높은 이스라엘.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r force is one of the highest in the world. A significant share of their earnings go to paying for the children and for taking care of the children. So the first request is really to helping with the cost of maintenance of little kids and also subsequent education, as you said, up to high school. This is the first request.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 2008년부터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캐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언뜻 보면 달라 보이는 사례들이지만 세 나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율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육과 경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한국 출산 정년기 부부들도 같은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06년 3월 CTS는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를 구호로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각 지역교회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저출산 극복과 보육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려온 겁니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부모 10명 중 6명은 돌봄 시설이 확충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돌봄 기간이 있으면 둘째를 낳으시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적절한 돌봄 기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시간이 충분히 보살펴줘야 되고 질이 보장돼야 된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출산 정년기의 부부들은 보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보육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부모님들을
모셔서 아이를 맡기는데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2021년 기준 광주에 출생아는 8,040명. 전년도 7,410명 대비 630명 늘어난 이 수치는 전국 1위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광주 북구의 수치. 광주시 630명 중 절반이 넘는 334명의 신생아가 북구에서 등록됐습니다. 2020년 국무총리상 혁신 브랜드 우수 사례, 광주시 출생정책 3년 연속 최우수상까지 북구는 저출산 사업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북구는 작년 3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인식 개선과 결혼 친화,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 4개 분과를 통해 각 분야 43명의 위원들과 함께 저출산 극복에 나선 겁니다.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현 교수. 아무래도 이제 민관의 협력 체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출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출생률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구는 민관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자들의 절박한 관심과 교회의 시설이 지자체의 필요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돌봄에 교회가 좀 앞장서고 싶고 돌봄 쪽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개소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쪽도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조건만 된다면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북구와 교회의 협력은 실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돌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시설을 공사 중인 교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청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하여서 저출산 극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3층과 4층을 돌봄센터로 준비하여서 주중에 매일 방과 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과 교육들을 지금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는 교회를 비롯해 교육기관 등 각 단체들과 협력해 저출산 극복의 실제적인 대안을 실천해 나갑니다. 즉,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교회는 평일날 예배당을 제공하고 교육기관은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힘을 보탭니다. 지역 교계 인사가 교회와 지자체를 잇고 교육자가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원활한 소통을 돕는 겁니다. 광주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이자 북구 민관 네트워크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형수 목사. 김 목사는 지역 목회자들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팀 사역이 돼가지고 관과 함께 저출산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교회가 좀 앞장서고 있다. 아동 돌봄센터라든지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사역들을 통해서 좀 관심도 가지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돌봄이 잘 정착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충청남도 당진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받아쓰기와 영어, 수학, 만들기, 학습 수준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다 좋아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맨날 가고 싶어요. 왜? 그냥 수학 날마다 다 좋고 날마다 다 재밌으니까. 올해 10살이 된 박하민 군.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박 군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냥 방에서 누워서 게임만 했어요. 엄마 돌아오면 몇 시 정도에 돌아오죠? 돌아오면은 빨리는 6시도 되고 저녁 6시? 네, 6시도 되고 늦게 오면 10시도 되고 그래요. 교회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 마음은 어떨까?
좀 많이 스스로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변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함인군의 어머니 김소연 씨. 타지인인데다 아이를 돌볼 환경도 되지 않아 자녀를 하나 키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교회 돌봄에서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한참 오후 시간대에 계속해서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1학년 4반에 박하민, 네, 탑승 완료. 아이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탑승을 딱 시켜놓고 마지막에 그 안전하게 무슨 초등학교 몇 명 탑승 완료해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이 하나도 벅차다며 더 이상의 출산은 없다고 선언했던 김 씨. 지금은 출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형제나 남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마음만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동생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2020년 8월 기준 당진시의 0세에서 19세 인구는 31,584명. 이 중 당진 동일교회 안에 해당 연령 인구는 5,360명으로 무려 당진시 전체 인구의 약 17%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개척해 사모와 둘이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어떤 사람이 이런 교회로 오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즐거움은 오는 것이고 또 미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아이 돌봄을 해줄 테니까 애 데리고 시장 가기 부담스러우면 아이 맡겨놓고 가세요. 방치된 아이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돌봄의 시작이자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시설과 준비된 인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드리면 엄마 출근할 때 아이 맡겨놓고 가고 퇴근할 때 아이 데려가는데 안전하다. 어떤 엄마가 아끼는 것 때문에 힘든다고 해 안 낳겠어요. 그 교회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도와라. 그 일만 잘하면 현재 이 문제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행동.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이제 원리인데 생명의 어떤 소중함에 대한 강단에서의 어떤 선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먼저 한국교회가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단지 사회적인 현상이구나라고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야 될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 과제요. 목회적 현장이라고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이 출산에 대한 성경적인 명령과 인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와 교회의 협력, 그리고 오랜 기간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의 출산 지형도를 바꿔놓은 교회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 세 아들을 낳았고 그 혈통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세상의 시선에서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돈의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이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신앙의 유산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